옛날 어느 마을에 너무나도 허약한 한 남편이 있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기력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 녹용을 사다가 다려주었다. 여보, 내가 당신 건강을 위해서 비싸게 산 녹용을 정성껏 다렸으니 이거 드시고 어서 기력을 좀 회복하세요. 고맙구려. 역시 마누라밖에 없다니까. 그런데 녹용을 다려 먹은 남편이 자꾸만 거시기에 기운이 동하여 아내에게 달려들었다. 여보 녹용을 먹어서 그런지 힘이 넘치는데 우리 거시기 한번 해야겠구려. 안 돼요. 참으세요. 이러시면 녹용을 쓴 보람이 없어요. 먼저 몸의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으니 한 달만 좀 어떻게 참아보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좀 부탁하오. 안 돼요. 한 달만 참으시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참지 못하고 이웃집 과부와 외도를 하고 말았다. 마누라가 죽어도 안 된다니 내 어찌하겠소.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남편은 아내 몰래 자주 과부집을 찾아갔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아내가 남편의 뒤를 밟아 바람둥이 과부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윽박지르며 말했다. 야 이년아, 어서 내 녹용값 내놔. 아니, 언제 나한테 녹용을 사준 적 있어? 생사람 잡지 마로. 남편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무슨 녹용값을 달라는 거야? 나도 아까워서 못 먹는 녹용을 내년이 거시기로 다 빼앗아가 버렸잖아. 그러니 얼른 녹용값 30냥 내놔, 이년아. 아내는 끈질기게 늘어져 끝내 녹용값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일찍이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지내는 박진사가 있었다. 한 번은 박진사가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맛 좋은 새우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는 새우 요리가 너무 먹고 싶구나. 이렇게 늘 입버릇처럼 새우 요리 타령을 하던 차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마침 짓궂은 한 친구가 커다란 새우 10마리를 선물로 사들고 가서 박진사의 몸종을 불러내어 새우 요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는 장난삼아 말했다. 이 새우를 삶으면 내년이 진사 어른과 그렇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당장에 알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런 것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깜짝 놀란 몸종이 물어보았다. 즉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이 새우는 분명히 빨갛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몸종은 부끄러워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다. 친구와 박진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이제나 저제나 하고 새우 요리가 나오기만을 고대하고 있는데 한식경이 지나도록 좀처럼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아니 왜 이렇게 새우 요리가 안 나오는 게야? 그리하여 박진사가 안에다 대고 소리쳤다. 얘야 새우 요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나으리 이제 곧 가지고 나갑니다요. 몸종이 부엌 쪽에서 대답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도 상당히 기다리게 한 뒤에야 겨우 몸종이 빨갛게 익어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새우 요리 접시를 들고 나와서는 상 위에 내려놓더니 얼굴이 새우보다 더 새빨개져서 박진사를 보고 말했다. 나으리, 그러기에 쇳내가 뭐라고 그랬사옵니까? 금방 들통 날 거라고 여쭙지 않았사옵니까? 이에 깜짝 놀란 박진사가 말하길. 아니 뭐라고? 그렇다면 내 물건이 작고 부실하다는 것이 들통났단 말이냐? 옛날 어느 마을에 대감댁 안주인인 이 부인은 넉넉한 살림에 자식 셋 모두 잘 키워 걱정거리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막내 아들에게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어머니, 서당에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 내년부터는 혼자 공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그래도 네가 머리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근데 내가 늘 너에게 미안하구나. 어머니, 왜 자꾸 미안하다 하십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요. 인물도 좋고 속도 깊은 막내 아들에게 이 부인은 미안한 이유를 말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너도 15살이 되었으니 좀 있으면 장가 가야 하지 않겠니?
그 생각만 하면 너에게 늘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요? 이어미가 장남 일복이를 가졌을 때 매일 밤마다 가지가 땡겨서 가지만 먹었단다. 그래서인지 일복이 바지 속에 가지만 한 것이 자리를 잡았지.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복이 형은 얼굴도 매주 같고 머리도 영 아니잖아요. 하지만 일복이 따라다니는 계집들이 동네 한 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이 부인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둘째 이순이를 가졌을 때 이어미가 매일 밤 수박을 2통씩 먹었단다. 네,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둘째 이순이 저고리 속에 수박만한 것이 2개 달렸단다. 아무튼 정말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이순이 누님도 개구리 발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 하지만 이순이 따라다니는 사내들 역시 동네 2바퀴지 않느냐. 아,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희한하네요. 근데 이어미가 널 뱃속에 가졌을 때 말이다. 네, 어머니, 말씀해 보시지요. 이상하게도 번데기가 당겨서 종일 번데기만 먹었단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어미는 내가 장가를 못 갈까 걱정이 되는구나. 그 말에 놀란 아들이 말하길. 아, 그렇군요. 어쩐지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군요. 아무튼 이어미가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것 때문에 내 젖꼭지가 이렇게 큰 거였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색을 무척 밝혔다. 여보, 나왔어? 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구려. 남편은 나갔다 오면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짓을 한번 해야만 했다. 이에 부인은 민망하여 남편에게 서방님,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 잔 마시자. 라는 말로 신호를 하시면 제가 곧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으니 당신이 한참 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는 줄만 알 따름이지 어찌 그걸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고 그로부터 그걸 하고 싶으면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하루는 장인이 왔는데 밖에서 돌아온 사위가 건성으로 몇 마디 인사를 한 후 부인에게 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을 다 차리면 나를 부르겠지. 그런데 얼마 후 2사람이 그냥 나오는데 2사람의 얼굴이 모두 불굴의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에 장인이 노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모에게 세상에 딸이란 남만도 못한 것 같소. 당신도 이제부터는 딸년 집에 가지 마시오. 이에 장모가 궁금해 물으니 아니, 무슨 까닭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딸년도 잘 알고 있는데 술을 작은 방에다 담궈 놓고 저희 내외만 들어가 마시면서 나에게는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세상 천하에 어찌 이리 몰인정한 딸 자식이 있겠소. 그러니 이제 절대로 딸네 집에 가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장모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네 집에 살짝 가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크게 노하셨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노하셨어요? 저번 날 내 아버지가 왔을 때 너희 내외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아버님께는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고 크게 노하고 계신다. 이 어리석은 거사, 아무리 서방이 좋아도 눈치껏 해야지. 이에 딸이 말하길 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본래 그 일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술이 없었어요. 만일 술이 있었더라면 어찌 드리지 않고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이 일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노여움을 풀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장모가 집으로 돌아와서 장인에게 말했다. 내 오늘 딸네 집에 갔다가 전번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가지고 왔지요.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되었을 뿐 실제로는 술이 없었다고 합디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장인이 내 미처 그걸 몰랐군.
딸내 부부의 방법이 실로 묘하니 나도 지금 한 잔 마시는 게 어떠하오? 하자 장모가 자리를 폈고 일이 끝난 후에 장모가 영감, 한 잔 더 하시지요. 당신 술 좋아하잖아요. 허허, 아니요. 늙은 탓에 이제는 한 잔 술에도 크게 취하는구려. 하니 장모가 아쉬워하며 그럼 할 수 없구려. 매일 한 잔씩 마실 수밖에. 옛날 어느 마을에 삼돌이는 친구 덕구와 단짝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덕구가 평소에 없던 돈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도 시켜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삼돌이는 덕구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덕구야, 너 어디서 맨날 돈이 그렇게 나는 거야? 너한테만 알려줄게. 어른들한테는 비밀이 있거든. 그걸 이용하면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에 삼돌이는 이를 얼른 시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했다. 어머니, 난 어머니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는 황급히 삼돌이의 입을 막으며 한 푼을 손에 쥐어줬다. 아버지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렴.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진 삼돌이는 그날 저녁 밭에서 집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달려가 말했다. 아버지, 난 아버지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자 놀란 아버지는 삼돌이에게 두 푼을 쥐어주며 말했다. 엄마에겐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 다음날 오전 문 앞에 종종 찾아오는 스님이 서 있었다. 이에 삼돌이는 스님에게 가서 말했다. 스님, 난 스님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스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구나 삼돌아. 다 알게 되었구나. 사실은 내가 네 아빠란다. 자, 어서 아빠에게 와서 안기렴. 이에 삼돌이가 넙죽 절을 하며 말하길.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밤마다 들어와 하얀 젖을 준 대머리가 바로 스님이셨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유명한 도사가 있었는데 특히 말 못할 부부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는 도사였다. 어느 날 춘자가 도사를 찾아가는데 도사님, 소문 듣고 왔소이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정말 부부 문제를 고쳐주십니까? 그렇고 말고 말만 해보시게 부부 문제뿐 아니라 내가 못 고치는 건 없다네. 그럼 혹시 그것이 크고 오래가게 하는 건 없습니까? 그거야 있기는 한데 근데 자네 올해 혼인한 지 몇 년째인가? 네, 올해로 10년입니다. 그 세월이면 이제 서로 등 돌리고 잘만 하겠는데 아직도 신혼인가 보구나. 네, 아직 애가 없다 보니. 그래, 잠시만 기다리시게. 도사는 환약 하나를 건네는데 이걸 물에 녹여서 서방에게 주시게. 그럼 오늘 밤 좋은 구경할 걸세. 세개 둔양인데 일단 하나 샘플로 줄 테니 시험해보고 좋으면 다시 오시게. 감사합니다, 도사님. 그렇게 춘자는 자리를 뜨는데 나이가 들어도 사내나 여인이나 갈수록 불타오르는구나. 좋을 때다.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겨야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도사님 계십니까? 그래, 또 왔는가? 도사님 말대로 정말 엄청납니다. 3번 연속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사님. 허허, 그래. 도사님 그 환약 더 살 수 있습니까? 그래, 3개 둔양, 10개 단양이네. 네, 그럼 3개 주시지요. 그래, 매일 먹지 말고 하루 건너 하루 드시게. 다음 날 또 춘자가 도사를 찾아오는데 도사님 계시오? 환약 10개 더 주시오. 그래, 부부궁합이 좋은가 보구나. 이참에 꼭 아이를 가지시게. 그런데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네. 이틀에 하나씩 먹어야지. 안 그럼 오히려 몸에 좋지 않다네. 그래, 내 특별히 12개 주겠네. 내려가서 행복한 부부 생활 되시게나. 그나저나 자네 서방도 만족하던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지간한 사내는 못 버틸 텐데.
글쎄요. 아직 집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면 알겠죠. 옛날 어느 마을에 수염이 아주 많은 사내가 있었다. 하루는 그 사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는데 때마침 날이 추워 몸을 녹이려고 주점으로 찾아들어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보시오, 여기 따끈한 술 좀 내주시오. 그때 주점에 있던 한 아이가 수염 많은 사내를 보고 물었다. 손님께서는 술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자 사내가 말했다. 네, 지금 날이 추워 따끈한 술을 한 잔 마시려고 그런다. 그러자 아이가 손님에게 말하길. 아니, 입이 없는데 어디로 술을 마시려고요? 이에 노한 사내가 그 수염을 양쪽으로 가르며 말했다. 야 이놈아,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니 아이는 더욱 이상하여 손님에게 말했다. 털 뒤에 구멍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리로 아이를 낳겠네요. 아이는 일찍이 그곳에 털 많은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조그만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런 고얀 놈. 마침 이를 본 그 집에 술 파는 노파가 막대기로 아이를 두들기며 이 녀석아, 내 아비가 비록 시골에 살아도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더니 너는 어디로 해서 나왔기에 그다지도 어리석으냐? 손님의 입이 있고 없고가 너와 무슨 관계냐? 하물며 남의 집 여편네에 구멍이 있고 없고가 너 같은 어린 놈이 무슨 참견이냐? 하며 아이를 쥐어박았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어린 놈이 버릇이 없어서 그만. 사내는 노파가 아이를 꾸짖어서 기분이 좀 풀렸다. 이제 됐으니 그만하시오. 저 어린 놈이 뭘 알겠소? 이에 노파는 한 번 더 아이를 나무라며 이놈아, 말은 비록 수염이 드리웠으나 그 아래 눈구멍이 있고 개꼬리는 털이 많아도 그 밑에 똥구녕이 있으니 손님처럼 털이 많다고 하여 그 밑에 구멍이 없을까 보냐?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
어느 한 대감 집의 먼 곳에 사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왔다. 이에 주인 대감이 반갑게 맞이하고 사랑해서 큰 소리로 여종을 불러 이렇게 일렀다. 얘야, 이리 오너라. 사랑방에 귀한 손님이 오셨느니라. 예, 대감마님. 바깥 주인이 부르는 소리에 여종은 대답하면서 사랑방 쪽으로 나아가니 주인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었다. 얘야,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안에 들어가서 마님에게 말씀드려라. 송이 같은 것을 찢어서 맛있게 만들고 병아리 같은 것을 잡아 삶아서 술안주를 장만하고 술을 걸러 한 상 잘 차려 내오도록 하거라. 예, 알겠습니다요. 그런데 대감마님, 그 송이 같은 것이란 어떻게 생긴 물건인지요? 그래, 그럼 내가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마.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들은 여종은 안으로 들어가 안방마님에게 아뢰었다. 마님, 대감마님 말씀 중에 병아리 같은 것이라 함은 곧 생치를 뜻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만 송이 같은 것이람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대감마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감님께서 이렇게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주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님, 그 모양이 꼭 남자의 그것처럼 생겨서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생긴 음식도 있는지요? 이와 같이 설명한 여종이 양볼에 홍조를 띠면서 마님에게 그림을 내밀었다. 그림을 받아든 안방마님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애야, 어르신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바지 속을 들여다보고 그리지 않았니? 빳빳한 것이 어찌 이렇게도 크기와 모양이 어르신 것과 똑같이 닮았을꼬?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말했다. 마님, 제가 보기에는 대감마님 것보다는 도련님 것과 더 닮았는데요. 옛날 어떤 사내가 처녀를 겁탈했다는 죄목으로 동원마당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또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사내의 죄를 추궁하기에 앞서 겁탈당했다는 처녀에게 먼저 물었다. 너는 주어도 숨김없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예, 사또나리. 그래, 내가 저 사내에게 겁탈당했다는 게 사실인지고? 예, 사또나리 틀림없이 사실인 줄 아뢰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도록 하여라. 예, 사또나리 명대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입을 열었다. 저 사내가 저를 소녀의 집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서는 큰 나무 아래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녀는 싫다고 몸부림쳐댔지만 그가 훨씬 기운이 세서 그만. 이때 갑자기 사내가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유혹하였고 속옷을 아래로 내린 것도 제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직접 자신의 속옷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깜짝 놀란 사또가 처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스스로 속옷을 내렸다고?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사또나리.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오호라, 그래? 그렇다면 그 사정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녀의 어미가 워낙 잔소리가 심해 속옷을 더럽혔다간 큰 꾸중을 듣기 때문이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이씨 성을 가진 한 내시가 있었는데 이 내시의 아내는 색을 밝혀 남편 몰래 다른 사내와 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탄로날까 두려워하여 미리 남편인 내시에게 말하기를 남들이 말하는데 아기를 가지게 될 때에는 부부간의 사랑이 보통 때보다 갑절이나 더 하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갑절이나 늘었으니 생각건대 혹시 아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부인,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내시들은 물건이 잘려 정상적인 잠자리를 할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소? 이에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어찌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헌데 제 생각으로는 대나무를 잘라 대롱을 만들어 당신의 잘라진 물건의 뿌리에 붙여대고 그 대롱을 제 다리 사이에 넣어 잠자리를 하면 아기 씨가 대롱을 통해 제 몸속으로 들어와 반드시 임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시는 아내의 말이 그럴듯하여 매일 밤 아내의 말대로 실천하였다. 여보, 이렇게 접촉하니 실제로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지만 아내가 좋아하니 계속해보는 수밖에.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아내가 말하길 여보, 제가 정말로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에 내시 씨는 너무나 좋아서 친구 선비들을 불러 자랑을 했다. 이보게들, 나 같은 내시들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네. 잘만 하면 내시들도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가 있다네. 내 아내가 이미 임신을 하였다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친구들은 이 씨가 속은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이에 이 씨가 말하길 그러니까 아내의 말에 의하면 대나무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뒤 아내가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씨는 기뻐하면서 다시 친구들을 불러 자랑했다. 이 아이는 나의 성을 따라 이 아무개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네. 그 말에 친구들이 웃으면서 아니 이 사람아, 그 아이는 대나무통으로 임신하였으니 이 씨가 아니라 죽씨라고 해야지 왜 이 씨라고 하는가? 하면서 놀려대니 이에 이 씨가 노하며 말하길 아니 그러면 자네 아이의 성씨는 자씨인가?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허름한 주막을 운영하는 부부가 있었다. 그런데 부부는 모두 세교가 강해 밤낮으로 그 일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사람이 있을 때는 민망하여 서로 간에 미러를 정하였다. 임자, 오늘도 외눈박이를 죽입시다. 어머, 어제도 죽이고 오늘도 또 죽여요? 그 말은 꼿꼿해진 남자의 물건이 이를 치른 후 흐물흐물 쓰러지니 이것을 외눈박이를 죽이자라고 돌려 말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유명한 외눈박이 도적이 한탕 후 그 주막에 머물게 되었다. 이보시오, 방 하나 얼른 내주시오. 그렇게 도둑은 부부의 옆방의 방을 얻어 누웠는데 도둑질이 탄로 날까 신경이 쓰여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옆방에서 소리가 들리길 여보, 우리 이제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겠어?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만. 그래, 외눈박이를 어찌 죽이려고? 글쎄올시다. 어찌 죽일까요? 그놈 목을 손으로 꽉 졸라 죽일까요? 사정없이 주물러 정신없게 해서 잡아먹을까요? 아무튼 이번에는 한 번에 잡아먹지 말고 천천히 잡아먹읍시다. 여튼 옆방 손님이 깊이 잠들면 바로 죽입시다. 이에 크게 놀란 도둑은 관아에 자수하는데 사또 나으리, 짐승만도 못한 이 부부에게 얼른 큰 벌을 내려주십시오. 네, 비록 도둑질은 하나 사람을 죽이고 먹지는 않습니다. 이에 당황한 부부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사또, 그 외눈박이는 서방의 아랫도리를 말하는 것이고 외눈박이를 죽이는 것은 행사를 치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이구,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렇게 사또는 부부에게 상을 내리는데 어쨌든 유명한 도적을 잡아왔으니 상으로 쌀 20섬과 관에 있는 최고급 장어 몇 마리를 내어줄 테니 열심히 외눈박이를 죽이도록 하거라. 이에 부부가 말하길 아닙니다, 사또. 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장어는 사또께서 드시지요. 하니 사또가 아니네, 슬프게도 내 외눈박이는 이미 10년 전에 완전히 죽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부인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세 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어느 마을에 시력이 아주 나쁜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70평생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다고 늘 자랑하고 다녔다. 내가 지금까지 받은 아기가 적어도 수천 명은 될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짓궂은 동네 남자들이 모여 이 할머니를 놀려 주기로 작정했다. 우리 심심한데 삼팔몸이나 좀 놀려줄까? 그렇게 해서 칠복이는 기뻐하며 무사히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었다. 다른 하나는 노파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지금 산모가 아이를 낳고 있으니 급히 와달라고 부탁하였다. 할멈, 할멈!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 어서 빨리 와주셔야겠소. 뭐라고? 아이가 나온다고? 평소 남의 아이 받는 것을 낙으로 삼던 할머니는 만사를 제쳐놓고 즉시 남자를 따라 나섰다. 방문을 열어젖들이니 과연 희미한 등잔불 아래 한 사람이 누워 있었고 입으로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연방 신음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쿠 배야. 아이쿠 배야. 조금만 참아. 노파는 즉시 임무에 착수했다. 한 손을 이불 밑에 넣고서 조심스레 더듬어 보았다. 그런데 이내 물컹 하고 잡히는 이상한 물체가 느껴졌다. 순간 노파의 얼굴에 무언가 뜨거운 기운이 확 느껴졌다. 수도 없이 남의 아기를 받아주었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놀란 가슴을 내색할 수는 없는 일. 노파는 갑자기 허둥지둥 손을 빼면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빨리 길저고리랑 물 대표와. 벌써 한쪽 팔 나왔어. 옛날 어느 마을에 자색이 고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먼저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다. 과부는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 선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그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 과부가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소. 그런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여인의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오. 그 얘기를 들은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연을 말하고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비가 더욱 크게 곡을 하며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자신의 손이 작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또 곡을 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묻기를 손이 작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미요?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겠소. 궁금해진 여인이 힘써 묻자 선비가 말했다. 내 물건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이 작아 두 손으로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한탄하였소. 그럼 건망증은 뭘 말함이요?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벌였는데 매번 까먹고 하고 또 하고 하였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야릇한 감정이 문득 발하여 일어나면서 말했다. 피차가 같은 심정으로 짝을 잃고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당신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여인의 집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야 이놈아, 두 손은커녕 한 손도 남는데 어디서 혀를 놀려? 너 죽을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그만 실언을 하였소. 그래 좋다. 근데 너 이놈 밤새도록 할 수 있다고 했지? 못하면 내 놈도 무덤에 묻힐 줄 알아라. 70이 넘은 어느 돈 많은 대감마님이 10수년을 혼자 지내다가 이제가 20을 넘긴 여자에게 새 장가를 가게 되었다. 대감은 몇 달간이나 밤이면 밤마다 힘이 닿는 대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니 이렇게 밤마다 노력하는데 왜 아무런 소식이 없을꼬? 그래서 하는 수없이 대감마님은 의원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내가 젊은 여자에게 새 장가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얻을 수가 있겠소? 한참을 고민하던 의원은 적당한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여 한 가지 충고를 해주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인께는 못할 짓이긴 하지만 젊고 힘센 종을 하나 새로 드리는 게 어떠신지요? 뭐라고? 젊은 종을 하나 들이면 내가 자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것이 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대감은 의원의 충고대로 젊은 종을 하나 들이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대감이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의원을 만나게 되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덕분에 내 아이를 갖게 되었소. 고마우이, 고마워. 그러자 의원이 의외라는 듯 말했다. 대감마님, 그렇다면 정말 제가 말한 대로 젊은 종을 새로 두셨단 말입니까? 그렇고 말고 그 말대로 하니 정말 자식이 생겼소. 아이고, 대감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대감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그 종이 임신한 지가 6개월이 되었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호래비가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제가 호라비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새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인물이 시원치 않아 그런지 여자가 꼬이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좀 좋은 약이 없을까요? 마침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초를 몸에 바르고 한번 다녀봐. 그럼 틀림없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호래비는 의원의 말대로 몸에 약을 바르고 다니니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보실 김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김씨,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어? 세상에 정말 약이 효과가 있긴 있네. 며칠 후 호래비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그 남자한테 좋은 약 좀 지어주시오. 의원이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호래비가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지어간 약 덕분인지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아니 글쎄 오늘 밤에 두 여자를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지 뭡니까? 근데 여태껏 호래비로 살다 보니 소중이가 작동이 안 될까 걱정이 돼서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력제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의원은 그 약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약만 있으면 옥녀가 와도 문제 없을 걸세. 하지만 약 기울이 혈액 속에 충분히 퍼져야 효과가 있으니 최소 2시간 전에는 드시게. 호래비는 기쁜 마음으로 약을 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 거사를 치른 호래비는 다음 날 다시 의원을 찾아와서 말했다. 의원 날이 약 좀 주십시오. 몸이 쑤시고 뻐근해 죽겠습니다. 의원은 전날의 일을 알고 있는 터라. 그래, 이번엔 어디가 문제요? 아직도 빳빳해서 그런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손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 소중이가 아니고 손이라니? 그러자 호래비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아니 글쎄 온다던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왔지 뭡니까?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총각이 거시기가 너무 커서 장가를 못 간다고 수근거렸다. 그리고 그 노처녀는 거시기에 이빨이 있어서 시집을 못 간다고 하며 수근거렸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의 소리하기 좋아하는 싱거운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일 뿐이었다. 이렇게 헛소문이 나돌자 아무도 그 노총각과 그 노처녀와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중매쟁이 아줌마가 나서서 그들 둘을 좋은 말로 구슬려 혼례를 성사시켰다. 이대로 있다간 둘 다 홀몸으로 늙어 죽을 것이니 둘이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렇게 해서 노총각과 노처녀는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첫날 밤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한 이불 속에 들었다. 그런데 총각이 들은 소문대로 생각하기를 만일 이 여자의 그곳에 정말로 이빨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거시기 대신에 시험 삼아 그곳에 무릎을 슬그머니 밀어 넣어봤다. 노처녀 역시 소문을 들은지라 너무 큰 거시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떡돌 같은 것이 덮치려 하는 것이었다. 노처녀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커? 그래서 노처녀는 들어오려는 그놈을 손톱으로 허비고 꼬집어 버렸다. 그러자 남자가 에크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치었다. 그런데 무릎을 살펴보니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중얼거렸다. 과연 소문과 같이 그놈의 이빨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러고는 옷만 챙겨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러자 여자도 속으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과연 이 남자의 거시기는 소문보다 훨씬 더 크구나. 큰일 날 뻔했네. 옛날 어느 마을 대감집에 새로 들어온 머슴 칠보기가 있었는데 약간 멍청하긴 했지만 일만은 몸을 아끼지 않고 잘하였다. 그래서 대감은 이 머슴을 마음에 쏙 들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머슴이 대감 앞에서 머뭇머뭇하며 말했다. 나으리, 어쩐지 요새 몸뚱이가 굶실굶실 좀 이상스러운 것 같습니다요. 그래, 헌데 보아하니 혈색은 별로 나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 것이냐? 하고 대감이 묻자 칠보기가 말하길. 아픈 것도 아닌데요. 어쩐지 여기가 좀 이상해서 그럽니다요. 머슴은 거북살스럽게 사타구니에 그 불룩하게 솟아오른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이에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고 빙그레 웃으며 아하, 그 병이라면 걱정할 것 전혀 없지. 내일 하루 시간을 줄 터이니 읍내에 갔다 오도록 하여라. 너의 그 병을 고치려면 읍내 색시집에 갔다 오면 말끔하게 낫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대감 나으리. 어리숙한 머슴은 주인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하였다. 머슴 칠보기는 읍내 색시라는 뜻은 잘 알지 못하였지만 주인이 무슨 소개장이라도 써주는 것인 줄 알고 크게 기뻐하여 이 일을 안방마님께 자랑하였다. 안방마님, 대감 나으리께서 내일 읍내 구경도 하고 색시집에 가서 치료도 받고 오라고 하며 열량이나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안방마님이 그렇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느니라. 오늘 저녁 나리께서 먼 마을에 출타하시니 저녁 먹고 아무도 모르게 내 방으로 살짝 들어오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칠보기는 아무도 몰래 마님 방으로 가게 되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조용히 하거라. 내 너의 병을 말끔히 고쳐주도록 하겠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읍내 색시집에 가게 해 주십시오. 시끄럽다 이놈. 어서 바지를 내리도록 하여라. 그렇게 하여 칠복이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순자라는 여인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남금바위에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00일째 되던 날 그 정성을 가엾게 여긴 신령이 나타나는데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왔노라. 신령님이십니까? 제 서방님이 3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 귀한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자 어서 자리에 눕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느냐. 내 서방은 씨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내가 도와주마. 내 비록 일이 보여도 매일 산삼무침에 장어만 먹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머. 그렇게 순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자식이 없던 순자의 친구 춘자 역시 100일 동안 남금바위에서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내려왔구나. 신령님이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마실 나온 노인이요. 밤 공기가 참 좋네. 신령님 맞구만 뭘. 신령님, 제 서방님이 7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뭐라, 7대 독자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데. 부탁드리옵니다. 그럼 자리에 누울까요? 이에 잠시 주저하던 신령이 입을 여는데 아니다, 그냥 뒤 돌 거라. 절대 뒤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신령님. 근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왕 하는 김에 비단장수 김서방으로 변신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춘자도 이듬해 아들을 낳고 소방 맞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인들이 모여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나이 많은 부인들이 상석에 앉아 있었고 젊은 부인들은 한 사람씩 나와 노부인 앞에서 차례로 술을 올렸다. 이때 남편의 성인 노씨인 한 젊은 부인의 차례가 되었다. 노마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래, 한 잔 따라 보시게나. 그런데 자네한테서 노가자 냄새가 심히 풍기는구먼. 옛날 시골에서는 노가자나무로 장롱을 만들었기에 옷을 오래 넣어두었다가 꺼내 입으면 옷의 냄새가 스며들기 마련이었는데 이 냄새를 보통 노가자 냄새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은 노가자 냄새를 노가의 냄새로 잘못 알아들었다. 즉 자신의 남편의 성씨인 노가의 그것 냄새가 나는 것으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이에 젊은 부인은 노부인이 농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예, 노마님. 아침에 몸치장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꼿꼿이 선 연장을 보여주기에 그것을 잠깐 만져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손에 배어있나 봅니다. 아니, 뭐라고? 이런 불경한 여편네가 다 있나? 당장 나가지 못할까? 노부인들은 상소리를 하는 버릇없는 여자라며 내쫓으려 하는데 이때 다른 여인이 나서서 말하길 잠깐 나가지 말고 기다리시게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저는 송금을 매우 잘 봅니다. 특히 사내의 물건을 만져본 부인들의 경우엔 송금을 보고서 몇 번이나 만졌는지까지 모두 다 알아냅니다.
지금 이 여인을 보고 불경하다고 나가라고 하시니 노부인들의 손은 얼마나 깨끗한 손인지 제가 손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시지요. 그러자 노부인들은 모두 손을 소매 속에 감추며 보여주지 않고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부인들은 이 여인을 내쫓지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같은 손을 가지셨으니 말입니다. 이때 한 노부인이 나서서 말하기를 그런데 누구의 거시기를 만졌는지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 부인들은 모두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옛날에 한 처녀가 신랑감을 지나치게 가리다가 그만 홍기를 놓쳐 노처녀가 되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중매가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시집을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하루는 중매쟁이 노파가 찾아왔는데 처녀가 신랑감을 워낙 가린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아예 4사람의 신랑감의 목록을 가지고 온 것이었다. 이보시오 낭자, 한번 들어보구려. 한 총각은 공부를 많이 해 문장가로 알려진 선비라오. 그리고 다음은 말타기와 활쏘기를 잘하여 소문이 난 씩씩한 무인이라오. 중매쟁이 노파가 여기까지 설명을 하며 살피니 노처녀의 눈치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저수지 아래에 비옥한 농토를 많이 가진 부잣집 아들인데 아무리 날이 가물어도 이 집 논에서는 수확을 많이 올리지. 그 다음은 그러니까 뭐랄까? 낭자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 총각은 정력이 매우 강한 청년이라네. 뻗어 나온 물건에 돌을 가득 담은 큰 주머니 끈을 걸고 허리를 움직여 빙빙 돌리면 그 돌 주머니가 머리 위까지 넘어서 휙휙 돌아가는 그런 청년이라오. 낭자 어떻소? 이 넷 중에서 한번 배필감을 골라보구려. 설명을 들은 노처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공부를 많이 해 문장을 잘 짓는 선비는 뜻이 넓어서 아내 고생만 시킬 테고 활을 잘 쏘는 무인은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지요. 저수지 아래 좋은 논을 가졌다 해도 물 마르는 흉년에는 어쩔 돌이 없을 테고 저는 돌을 담은 주머니를 걸어 머리 위까지 돌린다는 그 억센 청년이 맘에 꼭 든답니다. 그래, 알았네, 알았어. 그런데 말이지, 그 억센 청년은 돌 주머니를 돌리다 그만 머리를 맞아 바보가 되었다더군.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선비가 살고 있었는데 매번 과거에 응시하였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다. 부인 미안하오. 이번에도 떨어진 것 같구려. 서방님, 지금처럼 공부하시면 앞으로도 합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드시더라도 산속 암자에 들어가 공부에 매진하도록 하십시오. 난 부인 없인 하루도 못 산단 말이오. 이미 큰 스님께 말씀드렸으니 그리하시지요. 그런데 암자에 들어간 선비는 끓어오르는 욕구를 해결할 수 없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마누라가 보고 싶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구나. 그러다 우연히 구멍 뚫린 호박을 보게 되었는데 그 구멍의 모양과 색깔이 꼭 여자의 그것과 같아 보였다. 그리하여 선비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몰래 호박에 자신의 물건을 집어넣고 즐기고 난 뒤 의자 밑에 감추어 두었다. 그런데 비밀은 없는 법. 한 번씩 암자를 찾아오는 선비의 큰 조카가 이러한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어느 날 선비를 찾아온 조카가 작은아버지, 공부는 잘 되시는지요? 이번에는 꼭 과거에 합격하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서 있자 선비는 조카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다. 다리 아프게 왜 계속 서 있는 것이냐? 거기 의자에 앉도록 하거라. 아닙니다. 그냥 서 있는 것이 좋았어요. 조카가 계속해서 사양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선비가 물었다. 너와 서로 마주보고 의자에 앉아 이야기나 좀 할까 하는데
우리 조카님이 언제부터 이리도 겸손하셨는가? 그러자 조카가 웃으며 대답하길. 그것이 비록 채소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의자 밑에 아주머니께서 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그곳에 올라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선비는 비밀이 탄로나 어쩔 줄을 몰라하며 아니, 내가 그걸 어찌 알았느냐? 이런 고얀 놈. 이에 조카가 다시 말하길. 작은아버지, 저도 나이가 몇인데 그런 건 말 안 해도 다 알지요. 그리고 사실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리 매형이 오이가 아닙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하도 무능하여 집안 형편이 어렵고 더욱이 연장이 부실해 밤에 하는 그 일도 잘하지 못하여 부인은 늘 불만이 많았다. 당신이 일이 무능하니 내가 살 수가 없구려. 도대체 언제쯤 나를 기쁘게 해주시겠소? 내 구슬하던가 해야지. 그리하여 마침내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에 무당이 춤을 추며 빌기 시작했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약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집 남편의 약물이 쇳덩이처럼 강하고 딱딱하게 해주십시오. 이에 남편이 멋쩍어하며 무당에게 말했다. 무당님, 그렇게까지 빌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나무 막대기 정도만 되어도 충분하지요.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여보, 이 굿에 미천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 쇳덩이 정도는 되어야 본전을 건질 수 있을 게 아니오. 이에 무당이 계속해서 빌기 시작했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재물의 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바라옵건대 이 집에 돈 100냥과 비단 100필만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또 무당에게 말했다. 아니, 무당님, 이왕 빌 바에는 좀 더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빌 일이지. 겨우 100냥이 뭡니까? 한 1000냥쯤 생기게 빌어주세요. 그러자 또 아내가 눈꼬리를 치켜 세우며 말했다. 아니에요. 100냥이랑 비단 100필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이 생기면 이 인간 틀림없이 처벌을 얻을 테니까. 옛날 어느 고을에 한 과부가 여종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밭을 갈 때가 되었는데 소가 없어 하는 수 없이 이웃에 사는 호라비 집에서 소를 빌리기 위해 여종을 보냈다. 그 호라비가 여종을 희롱하면서 말하길. 나하고 하룻밤을 보낸다면 틀림없이 소를 빌려주겠네. 라고 하는 것이었다. 여종이 돌아와 과부에게 그 사연을 말하니 그래, 그렇다면 가서 하룻밤만 보내고 오너라. 그리하여 호라비와 여종이 함께 거시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호라비가 말하길. 내가 너와 그 짓을 같이 하는 동안 너는 아롱우, 어롱우 이 두 가지 말만 차례대로 외우고 그 사이에는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느니라. 만일 다른 말을 하면 소를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그까짓 게 뭐 어렵다고. 내 그리하겠소. 라고 하고는 곧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여종이 시키는 대로 말하였다. 아롱우, 어롱우, 아롱우, 어롱우. 그러나 그 동작이 차츰 격렬하여지자 여종은 너무 좋아서 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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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롱. 그렇게 어롱어롱만 하다가 일을 마치게 되었다. 이에 호라비가 말하길. 약속했던 대로 아롱우, 어롱우 두 마디만 해야 소를 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어롱, 어롱만 하다가 끝마쳤으니 내 어찌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 소를 빌려줄 수 있겠는가? 하고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여종을 책망하면서 아니, 그 두 가지 말이 무엇이 그렇게 하기 어렵단 말이더냐? 약속을 못 지켜 소를 빌리지 못하였으니 이제 어떻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냐? 하고는 과부 스스로 호라비에게 소를 빌리러 가게 되었다. 내 여종을 보내었더니 소를 빌려오지 못해 몸소 오게 되었어. 그러니 나를 시험해보고 소를 빌려주도록 하시오. 이에 호라비가 아닙니다. 그냥 소를 빌려 가십시오. 내 어찌 양반댁 수절과부를
함부로 희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과부는 소를 빌려와 밭을 갈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아니, 소를 빌려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왜 소를 돌려주지 않는 것이오? 하고 호라비가 따지니 과부가 나와서 말하길 오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를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룻밤 자고 가시지요.